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건네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이 쉬어가는 어느 한적한 마을에 김진사 댁이라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한 기와지붕 위로는 해마다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담장 너머로는 늙은 소나무가 굽어보며 그 집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집에는 평생을 그곳에서 뼈가 굵은 늙은 하인 칠성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야말로 우직한 황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윤기가 흘렀고 정갈함이 묻어났습니다. 칠성 노인은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바깥주인 김진사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충직한 지킴이였습니다. 김진사가 병석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칠성의 손을 꼭 잡고 남긴 말은 오직 하나. 내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자네가 지켜주게나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칠성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목숨보다 이 집안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대문 앞을 지켰고 마님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할 때면 묵묵히 다신 일을 도맡아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의 등은 굽었지만 그 굽은 등은 마치 든든한 지붕처럼 남겨진 두 여인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이제 막 돌을 지난 연화 아가씨였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봄날에 피어나는 복사꽃처럼 해맑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가씨가 뒤뚱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올 때면 칠성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저절로 환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는 빗자루질을 하다가도 아가씨가 넘어질까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곤 했으며 투박한 손으로 아가씨의 작은 신발을 고쳐 신겨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칠성 노인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채워주고 있었기에 연화 아가씨는 그늘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으며 마당에는 노란 은행잎이 황금 카페처럼 깔려있던 날이었습니다. 마님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연화 아가씨는 대청마루에서 따스한 햇볕을 쬐며 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가끔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가 댕그렁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대청마루 한가운데에는 귀하디 귀한 백자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김진사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이자 곧 관아에 진상해야 할 귀중한 예물이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백자는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자태는 마치 선비의 고고한 정신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님은 그 항아리를 깨끗이 닦아 비단 보자기에 싸려던 참이었습니다. 마님이 잠시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호기심 많은 연화 아가씨의 눈에 그 반짝이는 항아리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비틀 항아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걸음마가 서툰 아가씨에게 그 항아리는 신기한 장난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칠성 노인은 그때 마침 뒷뜰에서 팩감을 정리하고 있어서 대청마루의 상황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마님 역시 금방 다녀오리라 생각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집안의 갑작스러운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항아리가 놓인 탁자를 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 발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크고 끔찍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마님은 그 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물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대청마루로 달려간 마님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조각처럼 산산이 조각난 백자의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 연화 아가씨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백자는 단순히 깨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아에 바쳐야 할 곡물이었기에 이를 훼손한 죄는 집안을 풍비박산 낼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마님은 털썩 주저앉아 파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어쩌나. 마님의 입에서는 넉나간 듯한 탄식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막 도를 지난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리 소홀의 죄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관아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과부인 마님과 어린 아가씨는 옥살이를 하거나 관노비로 전락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오자 마님은 울고 있는 연하 아가씨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뜰에서 장작을 패던 칠성 노인이 소란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대청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참혹한 백자 조각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두 여인을 보았습니다. 칠성 노인은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오랜 세월 풍파를 겪어온 노인의 눈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이 집안의 운명이 걸린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마님과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겨 칭얼대는 아가씨를 보며 칠성 노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칠성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날카로운 파편에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아범, 이를 어쩌면 좋은가 내 불찰이야.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마님의 자책 섞인 울음소리가 칠성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칠성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호했습니다. 마님, 진정하십시오. 이 일은 아기씨가 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아기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소인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마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칠성 노인은 말을 끊고 결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한 짓입니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이 귀한 백자를 훔쳐내다 팔아 노후를 편히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급한 마음에 발을 헛디뎌 깨뜨린 것입니다. 칠성 노인의 말은 너무나 태연하고 구체적이어서 마치 정말로 그가 계획했던 일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네가 우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찌 그런 누명을 쓴단 말인가. 절대 안 되네. 하지만 칠성 노인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는 마님을 향해 부드럽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아기씨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입니다. 관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님과 아기씨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주인 어르신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이 집안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칠성 노인은 마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깨진 조각들을
자신의 옷자락에 쓸어 담으며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둑질을 하려다 실수한 현장처럼 보이도록 주변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예정보다 일찍 관아의 포졸들이 진상 물품을 확인하러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연화 아가씨는 낯선 목소리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칠성 노인은 마님에게 눈짓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님, 부디 강건하셔야 합니다. 아기 씨를 위해서라도 눈물을 거두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칠성 노인은 덜덜 떨고 있는 마님의 등을 떠밀어 방으로 들여보낸 뒤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대청마루 한가운데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포졸들이 거칠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깨진 백자 조각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늙은 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박살난 진상품을 보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냐? 나라님께 바칠 귀한 물건이 아니더냐? 포졸 대장이 칼자루를 쥐며 칠성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칠성 노인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하게 거짓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어 이걸 팔면 쌀을 살 수 있을까 하여 훔치려다가 그만. 포졸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네 이놈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감히 탐욕을 부리다. 귀한 물건을 깨뜨려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포졸들은 칠성 노인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칠성 노인의 앙상한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마님과 아가씨가 들을까봐 짐짓 더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노인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늙은 것이 노망이 들어 그랬습니다. 안방 문 뒤에서 마님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칠성 노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는지 하라비 하라비 하며 방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마님은 그런 아가씨를 꼭 끌어안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죄 없는 하인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 죄인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쓸고 지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칠성 노인의 쓸쓸한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포졸들에게 이끌려 대문을 나서던 칠성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뒤를 돌아보거나 눈물을 보이면 마님의 마음이 약해져 뛰쳐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야속하게도 아름다웠습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디 저 두 사람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칠성 노인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칠성 노인이 잡혀가고 난 뒤 김진사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칠성 노인이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놓인 칠성 노인의 낡은 집신 한 짝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마님은 깨진 백자 조각을 치우지도 못한 채 어둠이 내려앉는 대청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이 넓은 기와집에 남은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과부와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뿐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아궁이에 불을 지필 사람도 문단속을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두려움에 떨며 연하 아가씨를 업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춥고 무서운 곳에 갇혀 있을 칠성 노인을 생각하니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으스스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마저도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초겨울의 냉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안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평소라면 칠성 노인이 미리 택감을 넉넉히 넣어두어 밤새 따뜻했을 방바닥이 점차 식어갔습니다. 마님은 잠든 연하 아가씨에게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가, 우리 연화. 불쌍해서 어쩌나. 할아비가 없으니 일이 춥구나. 아가씨는 꿈속에서도 칠성 노인을 찾는지 칭얼거렸습니다. 그 밤 김진사댁의 기와지붕 위로 차가운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집에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시리고 매서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이 관하로 잡혀가고 난 뒤 김진사댁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주인 잃은 마당에는 며칠 새 낙엽이 수북이 쌓여 발목을 덮을 지경이 되었고 윤기가 흐르던 장독대에는 뿌연 먼지가 내려앉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새벽이면 들려오던 쓱싹, 쓱싹하는 빗자루 소리가 사라지자 아침이 와도 아침 같지 않았고 해가 중천에 떠도 집안은 여전히 어둑한 기운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워 연화 아가씨를 꼭 끌어안은 채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칠성 노인의 손길이 사라지자 그 거대한 기와집은 순식간에 두 여인을 집어삼킬 듯한 황량한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닥쳐온 추위와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이 있을 때는 아궁이에 늘 장작이 가득했고 부엌 항아리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렸기에 마님은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님은 고운 비단옷을 벗어두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평생 바늘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마님의 가냘픈 손으로 도끼를 들어 장작을 패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님은 칠성 노인이 미리 패놓았던 남은 장작들을 아껴가며 겨우 불씨를 살렸지만 그마저도 며칠 가지 않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기 없는 냉골에서 어린 연화 아가씨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마님은 밤새 아이의 손발을 주무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물 채는 일 또한 고역이었습니다. 우물은 집 뒤편 대나무 숲 근처에 있었는데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 올리는 것조차 마님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낑낑대며 물 한 동이를 겨우 퍼 올리면 어깨가 빠질 듯 아파왔고 손바닥에는 금세 붉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까지 오는 동안 물의 반은 쏟아져 마님의 옷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마님은 서러움에 북받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방 안에서 엄마, 맘마하며 보채는 연화 아가씨의 목소리에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칠성 노인이 아무 말 없이 해주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집안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마님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부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김진사 댁의 기름진 옥토와 명당 자리에 있는 기와집을 탐내오던 터였습니다. 칠성 노인이 죄인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 하나를 대동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두툼한 비단 두루마기에 호박 단추를 단 조끼를 입은 최부자는 손에 든 지팡이로 쌓인 낙엽을 툭툭 치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집안 꼴이 이게 뭔가. 주인이 없으니 금세 흉가가 다 되었구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비릿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청마루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누추한 곳에 어인 걸음이십니까? 마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부자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으며 거만한 눈빛으로 마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자네 사정이 딱하여 위로차 들렀네. 그 믿었던 칠성놈이 도둑질을 하다 잡혀갔다지 허허.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평생을 부리던 종놈이 주인의 뒤통수를 치다니. 이 집안에 얼마나 큰 망신인가. 최 부자는 칠성 노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짐짓 혀를 찼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힘없는 과부의 처지라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도둑이 나온 집은 터가 좋지 않다고들 하네. 게다가 관아의 눈밖에 났으니 앞으로 이 마을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게야. 여인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이 큰 집을 건사하는 것도 무리 아니겠나.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내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오해 말고 듣게. 이 집과 논밭을 나에게 넘기고 자네는 친정이나 다른 조용한 곳으로 떠나는 게 어떻겠나. 내가 시세보다는 조금 섭섭지 않게 쳐주겠네. 죄인의 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흉물을 누가 사겠나. 오직 나니까 거두어 주는 걸세.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강탈이었습니다. 헐값에 재산을 가로채려는 최 부자의 검은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 김진사와 함께한 추억이 서린 곳이자 연화 아가씨가 자라야 할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집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르신, 염려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오나 이 집은 선대부터 내려온 터전입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곳을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칠성 아범의 일은 제 불찰이지 집터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님의 단호한 거절에 최 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더니 주제를 모르는구만. 최 부자는 지팡이로 마루를 콱 내리찍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연하 아가씨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게 밑감도 없고 일손도 없는 이 집에서 과연 자네가 이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 하나일 테지. 그때 가서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해도 소용없을 게야.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가면서 마당에 놓여있던 항아리를 지팡이로 툭 쳐서 넘어뜨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넘어진 항아리가 대구르르 구르는 소리가 마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후 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러움과 막막함이 밀려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배고픔과 공포에 지친 연화 아가씨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기어서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근심과 굶주림 탓인지 젖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 젖을 빨다 지쳐 잠든 아이의 젖은 속눈썹을 보며 마님은 칠성 노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칠성, 아범. 우리가 어쩌면 좋소. 당신이 없으니 세상이 온통 늑대 속을 가꾸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낡은 문풍지를 흔들어 댔고 밤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툭 투둑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지는 것인가 싶어 마님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최 부자가 해코지를 하러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마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 한 구석에 무언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님은 호롱불을 들고 벌벌 떨며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굵직한 무 여러 개와 배추 몇 포기, 그리고 누군가 정성스럽게 쪼개놓은 장작 한 묶음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누군가 몰래 던져놓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인기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칠성 노인이 억울하게 잡혀갔다는 것을, 그리고 남은 두 모녀가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최 부자의 권세와 관아의 서슬이 무서워 대놓고 돕지는 못하지만 밤을 틈타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무의 감촉에서 투박하지만 따뜻한 이웃들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마님은 장작을 품에 안고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마님은 꽁꽁 얼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세상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았구나. 마님은 솥에 물을 붓고 던져진 물을 썰어 넣은 뒤 국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몸에 기운이 도는 듯 했습니다. 비록 내일 또다시 힘겨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작은 불씨와 이웃들의 마음이 마님과 연화 아가씨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집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편 차가운 옥사 감옥에 갇힌 칠성 노인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곰팡 내 나는 집더미와 습한 냉기가 감도는 감옥 바닥은 칠성 노인의 늙은 관절을 쑤시게 만들었습니다. 죄수복 하나만 걸친 채 찬 바닥에 앉아 있노라면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스며들어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칠성 노인은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집에 두고 온 마님과 연하 아가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바람이 찬데 문단속은 제대로 하셨을까? 아기씨 이불은 걷어차지 않았을까? 감은 벌써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같은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칠성 노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보아하니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나 했을 위인 같은데 무슨 큰 도둑질을 했다고 여기까지 왔소. 억울하지도 않소. 옆자리의 젊은 죄수가 물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억울하긴요. 늙은이가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는 끝까지 거짓을 고수했습니다. 혹여나 말실수라도 해서 소문이 새어나가면 자신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고 마님과 아기씨가 위험해질까봐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는 숭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옥사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은 기도하듯 모아져 있었고 그 손등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굶고 매를 맞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는 사이 그 연약한 두 여인이 겪어야 할 세상의 풍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의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부디 그대게 온기만은 남겨주소서. 최부자 같은 하이에나들이 그 집을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소서. 칠성 노인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감옥 벽을 넘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첫눈이 올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날이 갈수록 낮게 내려앉아 회색빛을 띠었고 바람 끝은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감옥 안의 공기도 더욱 차가워져 아침에 일어나면 물그릇에 물이 꽁꽁 얼어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칠성 노인은 얇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지만 마음의 추위는 옷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마당에서 아장아장 걷는 연화 아가씨의 손을 잡고 꽃 구경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때면 그리움은 사무치는 고통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진사댁의 상황도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몰래 주는 도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최부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죄인의 집을 돕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문 앞에는 인적이 끊겼고 마당의 잡초는 겨울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채 흉물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식량은 다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님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도 젖이 모자라 칭얼거리는 시간이 늘어났고 통통하던 볼살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마님은 판눈으로 텅 빈 쌀독을 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죽겠구나. 칠성아범의 희생도 헛되이 되고 말겠구나. 어느 날 저녁 마님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 없는 칠성 노인을 차가운 감옥에 내버려 두고 자신들만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낡은 갓과 두루마기를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라도 칠성 노인의 옥바라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님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생존 본능, 그리고 의리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는 하얀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칠성 노인이 마님, 서설상서로운 눈이 내립니다. 가둔하며 기뻐했을 눈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하얀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려 마당의 낙엽을 덮고 장독대를 덮고 칠성 노인이 두고 간 집신 위에도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 하얀 눈 아래로 김진사댁의 비밀과 슬픔도 함께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듯 진실 또한 언제까지나 덮여 있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아침, 새로운 운명이 이 집 대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린 듯 고요한 겨울밤이었지만 김진사댁 안방만은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잠든 연화 아가씨의 머리맡에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부풍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옥에 갇힌 칠성 노인이 추위에 떨며 내는 신음소리 같기도 했고
거짓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신을 꾸짖는 하늘의 호통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마님은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는 것조차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미음 한 숟가락조차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여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칠성 노인이 자신과 딸을 위해 지옥 같은 감옥에 있는데 어찌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날이 밝아도 마님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햇살이 비칠수록 자신의 비겁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마님은 죄탄 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쌓인 마당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고, 칠성 노인이 늘 정갈하게 관리하던 장독대 위에는 고드름만이 흉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풍경은 마치 주인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는 집안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마님은 연화 아가씨를 포대기에 엎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은 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집안을 지켜주던 조상신들에게 빌기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칠성아범이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제 죄를 대신 짊어진 그 불쌍한 영혼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소리가 아닌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라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는 마을 어귀에 사는 늙은 산파 할멈이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를 받을 때 탯줄을 끊어주었던,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할멈은 지팡이에 의지해 눈길을 걸어오느라 숨이 가쁜 듯 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살아계신가 하여 와보았습니다. 인적도 끊기고 굴뚝의 연기도 잘 나지 않아 혹여 무슨 변고라도 생겼나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할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황급히 할멈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 안의 냉기에 할멈은 혀를 찼습니다. 잠자. 어린 핏덩이를 데리고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나려고 이러시오. 칠성아범이 알면 옥에서도 눈을 못 감겠구려. 할멈은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와 말린 곶감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시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굶어 죽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할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님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겨왔던 서러움과 두려움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마님은 할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하소연했습니다. 할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칠성아범은 죄가 없소. 다 내 불찰이고 내 딸아이가 한 일인데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제 발로 잡혀간 것이오. 나는 무서워서 당장 잡혀가면 이 아이는 어쩌나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소. 내가 사람이 아니오. 짐승만도 못한 위인이오. 마님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할멈은 놀란 기색 없이 묵묵히 마님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치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칠성아범 성정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 내 그럴 줄 알았소. 할멈은 마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직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마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라오. 종이에 불을 싸면 언젠가는 타버리고 바늘을 주머니에 넣으면 언젠가는 뚫고 나오는 법이지요. 지금 당장은 칠성아범의 희생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거짓으로 쌓은 담벼락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고대광실 높은 집도 감옥이나 다름없고
마음이 떳떳하면 가시밭길도 꽃길인 법이라오. 할멈의 말은 마님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죽빛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할멈이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은 마님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고대광실도 감옥이다. 마님은 연화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생각했습니다. 내 딸에게 부끄러운 어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목숨을 건지자고 충직한 하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산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마님은 비로소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밤새워 칠성 노인의 낡은 옷을 꿰매고 내일 관아에 가져갈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밀린 공무를 처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신임 사또는 젊지만 사리 분별이 명확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남다른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김진사댁 백자도난 미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록에는 늙은 하인이 탐욕에 눈이 멀어 진상품을 훔치려다 깨뜨렸다고 적혀 있었지만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들이 사또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훔치려 했다면 깨뜨린 즉시 도망쳤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조각을 수습하고 있었단 말인가. 사또는 형방을 불러 칠성 노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죄인은 옥에서 어찌 지내고 있느냐. 형방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노인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주는 밥만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옥졸들이 때로 거칠게 대해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옥사가 춥지 않냐며 간수들을 걱정합니다. 눈빛이 맑고 태도가 정갈하여 도저히 탐욕스러운 도둑놈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방의 보고를 들은 사또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둑질을 하려던 자가 타인을 걱정하고 그토록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그 죄인을 대령하라. 내 직접 문초하여 진상을 밝히리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잠시 후 칠성 노인이 포졸들에게 이끌려 동원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성 노인은 오랫동안 씻지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은 해지고 더러워져 있었으며 얼굴은 패쑥하여 뼈만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죄인이라기보다는 고행을 하는 수도승과 같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칠성 노인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를 비굴하게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또는 칠성 노인을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또는 노인의 됨됨이를 꿰뚫어 보고자 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김진사댁 하인 칠성이냐? 칠성 노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사또는 칠성 노인의 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손을 보자. 칠성 노인이 묶인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갈라지고 터진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온 노동자의 훈장과도 같은 손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손이라기에는 너무나 투박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은 도둑의 손이 아니다. 주인을 위해 헌신한 충직한 손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귀한 진상품을 훔치려다 깨뜨렸으니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아느냐. 사또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늙은 것이 노망이 들어 잠시 헛된 욕심을 품었습니다. 부디 저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빨리 벌을 받고 끝내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또는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탐욕스러운 자가 깨진 조각을 정성스레 쓸어 담아 도망칠 생각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네가 감싸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또의 날카로운 지적에 칠성 노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리 된 것입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저 혼자 저지른 일입니다. 칠성 노인은 필사적으로 마님과 아가씨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사실을 말해버리면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고 연약한 두 여인은 관하로 끌려와 곤장을 맞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저승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으리, 더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어서 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사또는 칠성 노인의 완강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통의 죄인들은 형틀 앞에 서면 없던 죄도 없다고 발뺌하거나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바쁜 법인데 이 노인은 제발 자신을 벌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고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형방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자를 일단 하옥시켜라. 그리고 김진사 댁을 은밀히 감시하여 수상한 점이 없는지 살피도록 하라. 칠성 노인이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사또는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연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그들의 손과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미수가 아니다. 사또는 진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파헤치면 오히려 연약한 것들이 다칠 수 있기에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사건을 주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겨울바람이 동원의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지만 사또의 방에는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칠성 노인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까 사또의 예리한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마님께서 오시지는 않겠지? 아니야. 마님은 현명하신 분이니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참으실 거야.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바깥에 있는 주인들을 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와 부족한 식사, 그리고 노령의 나이는 그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다해진 집신 한 짝을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연화 아가씨가 신고 다니던 아주 작은 꽃신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올 때 몰래 챙겨온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그 시각 김진사 댁 마님은 마침내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연화 아가씨를 단단히 업고 손에는 칠성 노인에게 줄 따뜻한 소목과 국밥 한 그릇을 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길은 미끄럽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관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몇 번이나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마님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칠성 아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가오. 내 이제라도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러 가오.
마님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과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과 을을 지키려는 인간의 존엄함이 그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길을 헤치고 관아로 향하는 마님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김진사 댁마님이 아니신가. 이 추운 날에 아이를 업고 어디를 가시는 게야 관아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설마 칠성 아범을 면회 가는 건가. 쉽쉬 보따리를 든 걸 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모양이네. 사람들의 시선이 마님의 등 뒤로 쏟아졌지만 마님은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 앞을 지날 때 대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던 최 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저 집과 땅은 내 차지가 되겠어. 그는 자신의 탐욕이 곧 채워질 것이라 믿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관아의 위압적인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님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은 저승사자처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새근거리는 연화 아가씨의 숨소리가 마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가, 무서워 마라. 우리는 옳은 일을 하러 온 것이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를 뵙고자 왔습니다. 김진사 댁 미망인이라 전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포졸들은 의아한 눈초리로 마님을 훑어보았지만 여인의 기색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들라 하라는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님은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무거운 대문을 넘어 관아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지난날의 두려움과 비겁함을 밟고 넘어가는 위대한 전진이었습니다. 동원의 마루 끝에 앉아있던 사또는 마당으로 들어서는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과 그 등에 업힌 아이를 보며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진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사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이제 곧 거짓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눈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마님은 동원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뚫고 올라왔지만 마님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힌 연하 아가씨를 조심스럽게 내려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풍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들고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죄인은 감옥에 있는 칠성 아범이 아닙니다. 진짜 죄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동원의 기둥을 울릴 만큼 또렷하고 비장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다시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자백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쏟아지는 동원마당. 하얀 눈밭 위에 무릎을 꿇은 마님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강직해 보였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포졸들과 이방, 형방 등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마님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지금 하신 말씀이 참입니까? 감옥에 있는 칠성이 범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부인과 이 어린아이가 범인이라. 이 말입니까? 사또의 목소리에는 엄중함 속에 감출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품에 안은 연화 아가씨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며 저 늙은 종은 오직 주인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거짓을 고한 충신일 뿐입니다. 마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항아리에 다가갔는지,
항아리가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칠성 노인이 어떻게 현장을 조작하고 스스로 죄를 뒤집었었는지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마님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하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으리, 저 늙은이는 죄가 없습니다. 평생을 우리 집안을 위해 소처럼 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떨고 있는데 제가 어찌 따뜻한 방에서 밥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옥에 가두시고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깨진 백자값은 제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사또는 긴 한숨을 내쉬며 형방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칠성을 당장 대령하라. 잠시 후 옥사에서 끌려나온 칠성 노인이 동원마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성 노인은 눈부신 눈밭에 적응하지 못해 눈을 가늘게 뜨다가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마님과 아가씨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마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어서요. 칠성 노인은 포졸들이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고 마님에게 달려가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뒀으며 절규했습니다. 나으리, 듣지 마십시오. 마님이 충격으로 실성하신 겁니다. 제가 훔친 것이 맞습니다. 마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 여인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칠성 노인의 필사적인 외침과 마님의 흐느낌이 동원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죄인이라 주장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슬픈 풍경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포졸들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고 기록을 하던 서기의 붓끝도 떨렸습니다. 그때 마님의 품에 안겨있던 연하 아가씨가 하라비 하라비 하며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칠성 노인을 향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관아의 풍경도 엄한 사또의 표정도 무섭지 않은 듯 오직 자신을 늘 업어주고 놀아주던 할아버지를 향해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웃음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칠성 노인과 마님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려 세 사람의 머리와 어깨 위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죄 지은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법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난제를 만났다. 사또는 칠성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주인을 속이고 관아를 능멸한 죄가 크다. 허나 그 근본은 목숨을 바쳐 주인을 지키려는 충심이었으니 그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어 사또는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또한 진상품을 관리하지 못한 죄가 가볍지 않다. 허나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 발로 찾아왔으니 그 용기와 양심은 만백성의 귀감이 될 만하다.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하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사또와 눈이 마주치자 방긋 웃으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사또의 굳었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돌진한 아이가 어찌 백자의 귀함을 알며 세상의 법도를 알겠느냐. 아이의 손짓은 죄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깨진 백자는 그릇일 뿐이지만 너희들이 보여준 마음은 천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보물이다. 사또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다시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형방과 이방, 모든 관속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듣거라, 이 사건은 탐욕에 의한 절도 사건이 아니다. 어린아이의 실수로 빚어진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늙은 하인의 과도한 충성심이 빚어낸 소동이다. 백자는 이미 깨졌으나 사람의 도리는 깨지지 않고 더욱 빛나게 되었다. 사또는 판결봉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관은 판결한다. 칠성의 죄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면한다. 마님의 죄 또한 스스로 자복하고 뉘우쳤으므로 불문에 붙인다. 다만 관아를 소란스럽게 한 죄는 물어야겠으니 벌을 내리겠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또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벌은 다음과 같다. 마님은 당장 이 늙은 하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국밥을 배불리 먹이고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어라. 그리고 칠성은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어린 아가씨가 훌륭한 교수로 자랄 때까지 집안을 잘 건사하라. 이것이 내가 내리는 벌이다. 사또의 호쾌한 판결에 동원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칠성 노인과 마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마을의 최부자를 지금 당장 잡아들여라. 사또의 불호령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경을 하러 왔다가 숨어서 지켜보던 최부자가 사색이 되어 끌려왔습니다. 사또는 최부자를 보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이웃이 어려움을 겪으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너는 오히려 공경에 처한 과부와 아이를 협박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지. 내 죄질이 심히 고약하다. 내 너를 엄벌에 처해 마을의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이다. 사또는 최부자에게 곤장 10대를 치고 쌀 2가마니를 김진사댁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부자가 끌려가며 비명을 지르는 동안 칠성 노인과 마님은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들어올 때는 지옥문 같던 그 문이 나갈 때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더러움과 슬픔을 덮어주고 새하얀 희망을 약속하는 축복의 눈송이였습니다. 칠성 노인은 연화 아가씨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씨, 이 늙은 놈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지요. 아가씨는 칠성 노인의 거친 수염을 만지작거리지며 벨르르 웃었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칠성 영감 고생했소. 마님,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칠성 노인의 등을 두드려주고 마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최부자의 횡포 때문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사또의 명쾌한 판결 소식을 듣고 모두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갓 쪄낸 떡을 쥐어주었고 누군가는 따뜻한 꿀물을 건넸습니다. 김진사댁으로 가는 길은 횃불과 사람들의 온기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칠성 노인은 비로소 자신이 지켜온 것이 단순히 기와집 한 채가 아니라 이 마을의 인심과 사람의 도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 며칠 동안 비워두었던 집은 썰렁했습니다. 하지만 칠성 노인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님, 방으로 드십시오. 제가 금방 불을 지피겠습니다. 마님은 아니네. 같이 하세. 자네 몸도 성취하는데 하며 말렸지만 칠성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제 일입니다. 마당을 쓸고 불을 떼야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칠성 노인은 익숙한 솜씨로 눈을 치우고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곧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이 집안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마님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최 부자가 배상으로 내놓은 쌀과 마을 사람들이 준 식재료 덕분에 솥은 오랜만에 가득 찼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차갑던 공기가 훈훈하게 바뀌었습니다. 방 아랫목이 따뜻해지자 연화 아가씨는 금세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습니다. 마님은 소반에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들고 칠성 노인이 있는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드시게. 자네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네. 칠성 노인은 밥상을 받고 목이 메어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마님의 감사한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댁과 아기 씨를 지킬 것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가족 같은 사랑이 담긴 생애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노인은 밥그릇을 비우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각, 눈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하얀 눈 덮인 지붕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잠들지 않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쓱싹, 쓱싹,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비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님도, 연화 아가씨도, 그리고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도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먼저 간 김진사가 웃으며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 어르신, 보셨습니까? 마님은 강인해지셨고 아기 씨는 건강합니다. 저도 아직 쓸만합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노인은 씩 웃으며 다시 빚을 시작했습니다. 눈 쌓인 길을 내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장수보다 듬직했고 그 어떤 선비보다 고귀해 보였습니다. 김진사 댁의 겨울밤은 그렇게 따뜻하고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 아가씨는 곱게 자라 훌륭한 가문으로 시집을 갔고 칠성 노인은 천수를 누리며 마님과 아가씨의 보살핌 속에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충성과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차가운 법과 세상의 편견을 녹일 수 있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눈이 내리는 밤이면 어디선가 쓱싹, 쓱싹하는 칠성 노인의 빗자루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의 집 앞 눈을 쓸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은 포근한 이불 속에서 안심하고 잠이 든다지요.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만이 가슴에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꿈자리에도 칠성 노인의 빗자루 소리처럼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